이건 범죄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막을 수 없는, 막아야 하는. 공상가들의 호스트 화석진입니다. 우리의 공상은 이곳에서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미래 출산에 대해서 공상을 해볼까 합니다. 이대로 아이를 계속 안 낳으면 미래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사라진다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라면 대단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진짜 낮아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인구 평균을 잤을 때 중간값 나이가 42세였다고 한다면 후에는 2070년에는 62세, 즉 50년 뒤에는 한갑이 평균 나이가 되는 거죠. 어린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길거리에 62세가 가장 그냥 보통의 나이가 돼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SNS에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의 글을 2차례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온라인 마켓의 CEO인 사힐 라빈지아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공자궁입니다. 인공자궁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출산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만들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공적으로 아이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의 자궁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장기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가 정말 착상의 단계에서부터 출산의 단계까지 엄마의 자궁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인공자궁에서 나아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공자궁이 과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출산율이라는 게 사실 아이를 낳기 어려워서 아니면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회적 기반의 문제들이 다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인공자궁이 범죄에 악용될까 봐 그게 더 걱정인데요. 범죄에 악용된다고 하면은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인공자궁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것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고요. 아이가 조산 같은 문제로 인해서 태어나서 살아남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걸 이용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아기가 편안하게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산, 미숙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자궁이 연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출산율 문제 해결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새로운 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네요. 이제 이게 곧 쓰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는 또 이렇게 보면 인공자궁이 대중화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또 미래의 수사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상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는 수천 명에 달하는 태아가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 인공자궁 센터입니다. 와, 여기 아이들이 네, 뭐 이 중에는 곧 태어날 아기도 있고 막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 중인 배아도 있습니다. 인공자궁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떨어진 출산율도 그렇지만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여러 질병의 유행으로 불임, 유산, 또 기형아 출산 확률이 크게 올라가서 이런 자연 출산 확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인공자궁이 대중화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연 출산을 택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낙관론자 같은 경우는 인공자궁이 없어도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큰 반대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인공자궁 센터에서 문제라도 생기는 경우 그 단 한 번의 사고로 한꺼번에 많은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주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 사고도 아주 작은 확률로 일어나긴 하지만 비행기 사고 때문에 비행기 운행 자체를 금지하거나 중단시키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인공자궁도 다른 대안이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 또 누군가의 아이가 나고 자란 이곳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을 처음 알린 것은 짤막한 뉴스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인공자궁 센터 내 12주차 태아가 모여있는 곳에 온도 조절 장치와 인공 태반에 오작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고로 태아를 배양 중이던 200여 기의 인공자궁이 폐기되었습니다. 아니, 폐기요? 뭐 인공자궁 폐기로 저거는 생명이 목숨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본 아이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폐기라고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사고로 인공자궁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생기면서 그 파장이 커집니다. 특히 GMU라는 단체가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으로 인공자궁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GMU가 뭐의 약자죠? God Made Us라는 단체입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언론도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가면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있잖아요. 오작동에 의한 거고 기계적 결함에 의한 건데 누구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그 부분. 이게 정말 사고인가 하는 점이었죠. 이게 사고가 아니면 뭘까요? 얼마 뒤 이 문제로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의뢰면 설마 이게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을 의뢰해온 보안기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로 시스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제어기기에 물리적인 손상이 있더라고요. 이건 누군가가 침입해서 망가뜨렸다고 봐야죠. 일부러. 사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공자궁의 폐기가 아니라 12주차 태아가 생명을 잃은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의 살인이 성립될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테러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인이 잡힌다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시작부터 일이 좀 꼬입니다. 왜죠? 이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테러라는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당장 공개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움직이려고 했는데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과 SNS를 통해서 이 사건이 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사건 파악도 전혀 된 게 없는데 기사부터 나갔다. 네, 수사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범인을 잡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저도 역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범인이 제 발로 나타나서 자수를 합니다. 과연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아니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에요. 뉴스가 나간 뒤에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수를 했습니다. 누군데요? 인공자궁 반대 운동을 진행 중인 단체 GMU의 한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냥 자수한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인간이 탄생하고 길러지는 가장 성스럽고 존엄한 곳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할 것이 아주 권리가 허술해요. 언제 어떻게 또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애초에 인공자궁이란 것 자체가 불경하고 이건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이야. 저건 누가 정하는 거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자수를 했으니 저는 조사는 해야 했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 이후로 GMU 회원들이 줄줄이 자수를 했습니다. 모두 자기가 인공자궁 시설을 망가뜨린 범인이라면서요. 아니 그게 뭘 잘한 일이라고 어쨌든 생명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LW라는 단체가 나서서 GMU를 규탄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LW LW는 또 뭐예요? 리버레이트 우먼, 즉 GMU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단체입니다. 오래전부터 여성 해방의 중심에 인공자궁이 있다고 주장해온 단체입니다. 인공자궁의 대중화에도 큰 역할을 했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현재는 인공자궁 의무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이슈가 됐군요. LW와 GMU는 전국 곳곳에서 대립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폭력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그동안 자수한 GMU 회원들을 조사했는데 증거, 알리바이, 정황상 모두 역시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느라 진범이 그 사이에 더 깊이 숨어버렸을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그냥 잡아. 관심을 네. 끌기 위해서 자수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인공자궁 시설부터 세세하게 다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보안 담당자가 누군가 통제실에 들어와서 제어기기를 고장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제실은 인공자궁 시설의 중심부에 있고 무려 4단계의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안 요원이 감시하는 스피드 게이트. 그 다음은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지날 수 있는 서클 락 게이트. 다음은 카드 리더 혹은 생체 인증을 거쳐야 열리는 이중 출입문을 2번 더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통제실이었습니다. 이게 절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요. 또 일단 통제실에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을 정밀하게 조작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건처럼 12주차 태야만 죽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생체 인식까지 있다는 거는 내부자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그 모든 이야기고. 게이트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소수라는 얘기였죠. GMU 지부장 말처럼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작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인공자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오. 그 결과 용의선 상에는 단 한 사람이 남게 됩니다. 이름은 L. 초기 인공자궁 시스템의 설계 참여자이자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부센터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L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부터 찾아가 봤는데 2딸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불시에 말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져가는데 인공자궁 시설의 보안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 통제실 시스템에 보안 기록을 복원했는데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곧바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누군가 통제실에 출입한 영상, 그리고 기기를 조작한 사람의 신원 기록을 복원한 자료로군요. 범인은 역시나 부센터장인 L이었습니다. 이 범행 동기가 뭔지 감은 잘 안 잡혔는데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일단 L의 행방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2딸에게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둘째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둘째 딸을 따로 불러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LW 회원이거든요. LW? 그럼 GMU와 그 대립하면서 인공자궁을 의무화하자고 지지하던 단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어진 딸의 말은 조금 안타깝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자궁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어차피 쓸모없어지니까 인공자궁이 의무화되면. 그래서 미리 필요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엄마야말로 인공자궁을 만든 사람인데 전 왜 이걸 이해 못 해주냐, 자궁이 뭐가 중요하냐, 딸보다 중요하냐 대들었는데. 어쩌면 엘은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일을 저지른 건지도 몰랐죠. 그런데 인공자궁을 개발한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러를 저지른다는 것은 잘 납득은 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홧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가는 동안 그리고 보안 시설을 깨는 동안에 분명히 그것을 화를 누를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원인일까요? 어쨌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라진 엘의 행방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만약 둘째 딸의 자궁 절제가 진짜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둘째 딸하고 접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둘째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드론을 이용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온 게 있나요? 이틀 뒤에 그 엘의 집 근처 공원에서 두 딸이 누군가를 만나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체형과 걸음걸이 분석 결과 다름 아닌 엘이었죠. 저는 곧바로 출동해 엘을 체포했습니다. 엘은 순순히 응했고 두 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경찰 본부로 이동하는 도중에 범행 동기가 둘째 딸과 관련된 것이냐 물었습니다. 아이를 제 배로 품고 낳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입던 처음 태동을 느낀 순간 아이의 손과 발을 확인한 날 배를 만지며 자장가를 불렀다. 이건 좋다 싫다가 아니라 특별했어요. 제가 인공자궁을 만든 건 그 특별함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자궁을 쓸모없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인공자궁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고요. 조사 결과 엘에게는 태아를 죽게 할 의도는 없었더군요. 그저 경보 장치만 울리고 GMU를 자극해서 성명을 발표하게 할 예정이었는데 기계가 오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태아들이 아무리 인공자궁이라는 만들어진 그런 기구에서 태어나고 자란다고 해도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과학자에게 자주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숭고한 의도로 기술을 개발했는 것과 별개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미국에게 경고를 주어서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 독일이 그 기술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했었지만 막상 실제로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인지를 알고 평화운동에 몸을 담았잖아요. 이 경우에도 물리학자들 역시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얼마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까지 보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참혹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엘의 경우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거나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자궁을 개발했지만 여성의 자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합당한 죗감은 치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방문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다름 아닌 엘의 첫째 딸이었죠. 그리고는 사진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 공원 시계탑에
날짜와 시각이 정확히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엘이 범행을 저지른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조작된 흔적이 없었고요. 이거야말로 엘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러면 누가 범인이죠? 저는 범행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엘이 아니었습니다. 엘의 둘째 딸이었죠. 뒷모습만 찍혀 있었는데 엘과 너무 닮아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둘째 딸이 엘의 출입증을 훔친 정황도 나왔죠.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자궁을 제거했다는 그 둘째 딸의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자궁을 제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당사자를 직접 만나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찾아가서 증거를 내밀자 둘째 딸은 크게 당황해했습니다. 난 네 어머니를 만나보고 알 수 있었다. 절대로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체념한 듯 답하더군요. 자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아니라 엄마가 했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와, 진짜 둘째 딸이 범인이었네요. 근데 둘째 딸은 LW 회원이면서 인공자궁을 더 의무화해야 된다고 말했던 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한 거래요? 글쎄요. 그녀가 밝힌 범행 동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니까요. 항상 언니만 딸이에요, 엄마한테. 전 인공자궁에서 태어났고 언니는 엄마가 자기 배로 낳았으니까. 제가 1호예요. 인공자궁 시설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 엄마는 인공자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하려고 절 만든 거라고요. 엘은 딸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자마자 모든 죄를 본인이 뒤집어쓰기로 결심한 거였죠. 이럴 수가.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엘이 첫째 딸만 편애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조금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왜요? 범죄를 저지른 딸이 질투한 그녀의 언니. 엘의 첫째 딸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엘은 둘째 딸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감싸주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엄마에게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인공자궁에 있던 수많은 태아들, 그 수많은 생명을 사라지게 한 행동은 저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린 또 다른 가족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안타깝네요. 저는 여기서도 사람들이 인공자궁 기술이 문제다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테러 어떠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맺힌 감정, 히스토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애를 가진 나의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특히나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더 아픈 자식을 위해서 나는 늘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맺혀있는 감정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인공자궁이라는 그 기술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게 문제였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딱 두 글자가 생각났어요. 사랑. 사랑받고 싶어서 인공자궁을 파괴한 거고 엘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공자궁을 만든 거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관련된 건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해도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서투른 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키워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건가요?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태어났는가를 가지고서는 그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 속에서 인공자궁을 이용한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재앙을 거치면서 출산의 위험성이 아주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출산 역시 하나의 선택지로 존재를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공자궁을 이용을 하는 게 아무렇지 않을까요? 인공자궁을 이용하는 게 이해는 갔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중에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산불도 늘고 이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량 그 외에 많은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 있잖아요. 특별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그 미세먼지가 다 전달이 돼서 이 아이는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형태로 태어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인공자궁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뭔가 인공자궁이 더 안전하고 인공자궁이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모두 다 인공자궁이 옳다라는 쪽으로 무언가 몰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그 건강한 아이가 딱 출산할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조금 너무 건강한 불편하네요. 아이만을 가장 네. 중요한 요소로 네. 보는. 근데 이거는 미리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태어난 다음에는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똑같이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하는 아이인 거는 맞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하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게 맞는 거지? 이게 사실 가치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나한테 일단 닥친 일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떻게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뭐 부부라거나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를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긴 맞아요. 하네요. 사건에서 둘째 딸의 테러가 인공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전 인공자궁에서 태어났고 언니는 엄마가 자기 배로 낳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인공자궁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약점이 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있죠. 일단 사람은 다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와 다를 때 느끼는 차이, 이것들을 경계하게 되고 위협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어떤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그룹이 오히려 하이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그룹이 차별받는 그룹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 부모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권력 구조에서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집단에서 인공자궁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집단이 오히려 더 선택받은 집단이고 우위의 집단이 되겠죠. 저는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한 게 그동안도 많이 이 출산까지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많이 개입이 됐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태어나고 있고. 근데 새로운 과학기술이 투입됐다라는 게 크게 어떤 사람을 가르는데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가르는데 큰 팩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실제로 무슨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아이라서 어떻다라는 것도 별로 못 느꼈고 뭐 제왕절개로 태어났다라는 것도 잘 못 느끼고 있고 내 친구 중에 누군 시험 간 아이고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수정으로 일어났어. 그 큰 차이를 저 사실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그 차별성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문화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순간순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서 시험관 아이로 태어났는지 아닌지 사실 우리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하지만 근데 그 다음 세대 차별의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회적 수용이 빨리 되고 잘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수가 이미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일부만이 독점하는 기술이 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화 중에 가타카라고 하는 예전 되게 명작 영화가 있는데 우마 서먼과 이단 호크가 아주 젊은 시절에 찍었던, 거기에는 유전자 금수저, 유전자 흑수저가 나뉜 세상이 나와요. 네. 유전자 흑수저는 자연 출산.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쓰고 눈이 나쁠 수도 있는 거고 키가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유전자 금수저는 제일 좋은 유전자만 골라서 태어난 아이들. 근데 다수가 유전자 금수저인 사회에서는 자연 출산된 아이들이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 정말 만약 다수가 사회적으로 어떤 정부의 의무화에 의해서 인공자궁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반대로 이 자연 출산된 아이들을 보고 오염된 아이야. 넌 깨끗하지 않아. 너는 많은 병을 갖고 있을지 몰라. 스캔이 안 됐잖아. 이러는 형태로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어떻게 태어났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거든요. 뭐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뭐 우월하고 뭐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생명 그 자체로서 되게 다 소중하게 대해야 되지 않나. 네,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맞아요. 저도 너무 동의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유럽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요즘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계속 뭐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뭔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좀 속상했던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면서 그냥 그런 외적으로 또는 개인이 되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되게 판단하는 것 자체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런 상황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되게 의견들이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 되긴 해요. 사건 속에서 12주차 태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12주차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혹은 아니냐 논란이 있다고도 언급이 됐는데 현재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정해서 그 죄목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태아를 독립체로 보느냐의 기준은 사실 신체가 얼마나 분화가 되어 있느냐, 유산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낙태와 우리나라의 그 일단 살인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부동의 낙태의 기준은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독립체 인간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살인이에요.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그다음에 5년 이상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이라는 것들이 이 아이는 그냥 기계를 끈 것뿐이지만 둘째 딸은 어떤 그 생명체, 독립된 개체로 보느냐에 따라서 살인죄에 의율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낙태죄에 의율할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우리나라가 낙태죄가 어쨌든 헌재에서 그걸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법률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속에 두 단체가 등장합니다. GMU와 LW. GMU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공자궁을 반대를 했고요. LW는 인공자궁이 여성을 해방시킨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GMU와 LW가 나오자마자 개인적으로 헉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자궁의 개발 자체는 24주 이후에 미숙아나 아니면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없는 아기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종교단체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체가 다 딱 들어왔죠. 근데 이 순간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없어진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신념과 이데올로기로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답정 놓은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의 잣대를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판단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사회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LW 쪽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LW 입장에서는 왜 이걸 의무화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는 자연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직장 상관은 인공자궁이 있는데 왜 자연 출산을 해요? 아이를 인공자궁에 넣고 나와서 일하세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 하고 낳고 싶어 하는데 인공자궁이 있다는 사실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옵션의 존재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LW의 경우에는 이걸 의무화해야지만 그런 차별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의무화를 하게 되면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권리가 또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공자궁이 도입이 됐을 때 많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해방될 수 있다. 출산이나 임신에 해방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출산이나 임신의 그 고전적인 역할이 사라지면 남성과 동등하게 하는 것에 유리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해방시킨다? 해방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지금 극단적으로 그것을 이럴 거야라고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GMU나 LW나 지금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거에 그냥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인공자궁이 대중화된 저 세계에도 똑같은 싸움은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인공자궁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이 됐는지 궁금해요. 1990년대 말에 일본에서 실험을 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탯줄을 통해서 배양액을 넣어서 실제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3주 동안은 인공적으로 배양을 하는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인공 탯줄을 떼자마자 안타깝게도 이 생명들은 사망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는데 흥미로운 건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2017년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새끼양을 대상으로 인공자궁 실험을 했는데 한 달간 새끼양을 키워서 성공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와. 아주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AI 유모라고 그래서 대량으로 인공자궁을 정육면체로 정말 공장처럼 만들어 놓고 대량으로 이 배아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인간 대상은 당연히 아니고요. 동물 실험을 위해서긴 한데 이게 인공지능이 개입해가지고서는 그 중에서 조금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아플 것 같은 애들은 제거해버리고 가장 건강한 개체만 남겨놓고 막 정말 수십 개의 이 장치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했는데요. 수저우 생명공학 기술원에서 이러한 AI 유모 기술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리 있는 미래는 아닌 거네요. 네, 동물 대상으로는 실험이 이미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쥐, 뭐 염소, 토끼, 양 이렇게 다양한 포유류를 대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제법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4일 이상의 그 인간의 이제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된 세포를 대상으로는 실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하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실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미래 인공자궁이 대중화가 된다면 어떤 또 사회적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아주 먼 미래에 약간 극단적인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출산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출산율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출산이라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법적으로 통제를 해서 아무도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태로 규제하게 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의 욕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그런 감정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가족 제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클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아닐 거죠. 지속적인 사랑 관계로 유지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랑이라든지 이런 양육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가벼워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회 전반 시스템에 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의 본딩은 엄청 강하잖아요. 내 새끼가 이뻐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낳아서 길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 아이가 이뻐 보이도록 만드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내 몸 안에서 내 뇌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작동을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자궁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적 교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한될 수도 있는 거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인공자궁이라는 걸 지금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임신한 모체를 그냥 장치로 두고 있는 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생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되게 성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너무 생명이 탄생되는 것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한 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밸런스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은 나랑 똑 닮은 엄청 귀여운 아이를 내가 눌러서 이 아이야 라고 고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옵션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태어날지 난 전혀 알 수 없지만 랜덤으로 그냥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에 맡겨서 내 아이가 태어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발전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자연. 저도 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판기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까 에리 얘기했잖아요. 그 태동과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느낌을 얘기하는데 이게 출산하고 나면 엄마의 그 힘들었던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부터 그 10개월부터 그것들을 꽉꽉 채운다고 했을 때 느끼는 건 또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소중함이 덜해질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쉽게 되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나올까 봐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너무 간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생명을 쉽게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막 저도 옛날 이제 학생 때부터 이런 생명에 관련한 어떤 과학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수준에서부터는 윤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막 각종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이래서 나왔구나라는 걸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마도 오늘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맞아요. 감정적으로 보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이 어렵고 두려워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무서운 미래가 올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나리오까지도 걱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꺼내놓고 감정을 빼고 미래를 봉상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동안은 제가 그냥 이렇게 태어났더니 저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라는 과정을 생각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겠구나. 네. 그 마음을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공상을 여기서 나누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겠죠. 네,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를 아주 깊숙한 깊이까지 한번 나눠봤고 약간 예민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한 어떤 주제였는데 어렵게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상은 계속됩니다.